사실 저는 법학과를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공부를 하게 되면서 법학 쪽이 사실은 저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라서 그때 돼서 다시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꾸자니 친구들도 다시 사귈 엄두가 안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공부를 그럼 막상 하자니 뭘 재밌어 하는지 뭘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쭉 그걸 전공을 하고 졸업은 하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굉장히 늦게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말 3학년 정도 됐을 때에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교포들이나 아니면 외국 학생들, 그 한국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 체험학교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명륜당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딱 해놓고 뭐 절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도하는 거, 뭐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자원봉사 통역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뭐랄까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통역에 대한 좀 뭐랄까 매력 이런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게 내가 매개체가 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재미를 느끼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막상 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통역을 해야 되겠다, 번역 쪽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을 하진 못했고요. 그냥 뭐 막연히 내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영어랑 뭔가 관계된 일을 기업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뭐 회사를 잠깐 들어갔었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통번역이라는 그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본부에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기조실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조정실 헤드쿼터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계열사 대표들이 이제 오셔서 보고를 하세요. 근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잠깐 대기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 일본에 출장을 갔었는데 아주 뭐 멋있는 여자 통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만 어떤 점이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뭐 여자분이신데 여러 가지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많으시고 언어도 잘하고 또 대인관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 사업까지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갑자기 뒷머리를 뭔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가야 되는 분야가 이쪽 분야이겠구나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좋아한다는 거를 발견한 것도 사실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늦었고, 그 다음에 전공을 하고 싶은 분야를 찾은 것도 되게 늦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이 나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꿈이 뭔지 모르겠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나 늦게 찾은 거고 저를 통해서 또 되게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은 그랬고요. 통번역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통번역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를 막 찾았죠. 그랬더니 통번역 대학원을 가는 게 일단은 가장 좀 정통한 방법이라고 리서치 결과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번역 대학원을 가게 됐죠.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커리큘럼은 일단 다른 대학원의 커리큘럼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역학과 번역학과를 처음부터 나누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뽑고요. 그래서 어떤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1학년 때는 통역부터 번역 그리고 동시통역을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순차 통역과 동시 통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수업을 다 동시에 듣고 그다음에 번역 수업도 다 같이 들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2학년 때 돼서 이제 전공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기업에 나와서,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그 전문 통번역인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전공한 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너 영어 잘하잖아. 그러면 통역도 한번 해봐. 번역도 해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때 가서 제 전공은 이거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준비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또 실전에서 쌓아가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야지 이제 어떤 프로로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걸 대비를 잘 해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대학원은 또 현지에 있다는 거, 그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현지에 있다는 거가 일단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구하려고만 하면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원하고는 달리 그 통번역 학과가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 4개의 분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몬트레이라는 이 대학원 안에. 그래서 티솔도 있고 또 MBA도 거기 안에 있고 또 행정대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원하기만 하면 다른 과 수업도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본인의 지평이라든가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사실은 연락하고 지내는 타 학과 뭐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그러니까 사실 대학원 통번역 대학원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힘든 대학원 과정 생각하면 뭐 MBA라든가 러스쿨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통번역 대학원이 모르겠어요. 제가 러스쿨이나 MBA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매일매일 스터디 파트너와 스터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루하루 수업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평점 B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B 이상이 나와야 졸업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수업에서 B를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좀 피를 말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되고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학 전공자가 아니었고 어려서 뭐 외국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흥미나 적성을 발견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던 케이스여서 다행히 합격은 빨리 하긴 했지만 그 실력이라는 차원에서 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채워넣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혹은 뭐 더 일찍 더 오랜 기간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을 처음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망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이제 망친 아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 이 망친 기분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자. 정화할 수 있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이상한 영화를 봐야 된다. 기분이 더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걸 딛고 다시 공부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좀 괴기스러운 정말 좀 이상한 그런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기분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이면 보라색 되듯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이 좀 나고 그다음에 뭐 특히나 이제 공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딱히 어떤 거 뭐 공부 이외의 것들은 정말 되게 추억은 짧은데 힘든 것들이 많았죠. 또 뭐 이제 항상 긴장하면서 수업 들었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대학원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다 집을 구했어야 돼요. 근데 그 집주인들이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그 집주인들하고 이렇게 딜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생활해 보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기숙사의 보호, 학교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어떤 현지에서 사람들하고 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빌 같은 것도 내보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들도 어떻게 내본다라는 그 시스템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좋은 집주인을 빨리 못 만나가지고 한 3번 이사를 했어요. 그런 것들도 기억에 많이 남고. 저희 동네가 굉장히 작고 또 이제 시골 마을이어서 공부만 하려면 정말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되게 나는 되게 바쁘게 마음이 바쁘게 돌아가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마을은 정말 너무 예쁘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 평균 연령이 높거든요. 거기가 약간 은퇴해서 그 세컨하우스 같은 거 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노부부들이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정말 좀 뭐랄까 괴로울 때도 있고 시험이나 뭐 수업에서 잘 못했으면 그런데 저들은 너무나 막 행복하게 뭐 해변도 바라보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보고 그 해변가에서 막 책도 보고 수영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뭐랄까 기분이 묘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내가 진짜 다시 여기 졸업하면은 절대 미국은 안 온다. 몬트리올은 특히 발걸음도 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피는 어떤 보라색 꽃 막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네. 네. 저는 근데 보시다시피 조금 뭐 공부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커리어도 조금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어요. 법학과 나왔다가 갑자기 뭐 회사 들어갔다가 통번역대학원 들어가서 거기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에건센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평창 갔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외도했던 기간들이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젠더 인터내셔널에서는 제가 제일 긴 기간을 근무를 했어요. 2년 한 반 정도 거의 3년 되는 기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업에서 통번역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사기업이냐 또 공무원 조직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가 되게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이든지 아니면 공무원 조직이든지 간에 일단 통번역사 보통 통역이나 번역이나 두 개를 다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설사 그러니까 일부 국내 대학원 중에서는 번역학과는 번역학과, 통역학과는 통역학과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그걸 굳이 나누지 않고 뽑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최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사기업에서는 일단 본인의 어떤 업무 분야 같은 거는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는 훨씬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회의를 준비해야 된다든가 거기에서 통역하고 번역만 하면 된다든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든가 그 일이 조금 루틴한 것들이 딱 잡혀있는 편인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일단 그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또 이제 행정 같은 부분들도 좀 맡아줬으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보면 연봉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대신에 하는 업무가 조금 늘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무원 조직이나 공조직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대회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 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센더 인터내셔널에서는 사실 통번역사 역할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바일링구얼들이셨고,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를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신 분들이어서, 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외국어 능력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컸고요. 그 다음에 또 리서치라는 그 능력 자체가 통역사나 번역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떤 그 통역을 하는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번역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팀장으로까지 이제 승진을 해서 근무를 했던 그 경험이 통역, 번역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평창에서나 평창 그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평창 같은 경우에 조금 그 특이한 케이스였긴 했지만 통번역사들한테 뭐 외부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라이송을 같이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서신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외국하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해달라라는 것까지도 부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업무의 한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건 또 이제 뭐 어차피 영어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은 또 오산일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두 사람을 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이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는 듯한 내 어떤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많죠. 서울특별시 정부화기획단에서는 사실 제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험을 거기서 이제 쌓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저는 사실 일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어딜 가나. 그래서 제 전임이 여기에서는 너무 일이 없어서 자기 개발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만뒀던 곳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이 정말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좋았던 건 뭐냐면요. 서울특별시 정부화기획단이 주최를 해서 그때 UN에서 지금 정확히 그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UNPS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UN에서 어떤 그 행정을 잘하는 그런 도시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리서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이건센터로 옮기게 됐지만 그 이후에 쭉 추진이 돼서 그 다음 해에 서울특별시가 이제 그 수상을 2등으로 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보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는 정말 너무 일이 많았고 뭐 추억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고 보람도 있었고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는 제일 처음에 통역을 나갔던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이탈리아로 이제 출장을 갔죠. 근데 그때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좀 실무진들하고 그쪽하고 물론 우리가 가가지고 부탁해야 되는 분도 계셨지만 로비를 해야 되는 분도 계셨지만 그분 외에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시설 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무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억양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그닥 잘하지 못하고 영어 발음에 이탈리아 발음이 섞이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하는 영어는 이제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어렵듯이 그 본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어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렵듯이 이제
그 똑같은 외국인인데 그쪽도 이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던지는 것을 제가 통역사로서 잘 알아들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도 원어민이 그 어떤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모국어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떠듬떠듬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를 제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어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 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영어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첫 그 통역이다 보니까 뭐 어떤 감이 없는 상황에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났죠. 그래서 통역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굉장히 꾸지람을 듣고 내가 이거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 일을 안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을 테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올리는 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이 요했었죠. 그 대부분 통번역 대학원의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외국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통번역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급적 1년 내에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외도를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센터 인터내셔널에서 2년 반 일했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이제 그 요양을 하는 동안에 이제 쉬었기 때문에 한 3년간의 통번역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원회에 막상 시험을 보고 제가 어떻게 뭐 그냥 운 좋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를 메꿔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단기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도 아무튼 스터디하고 막 되게 그 능력을 다시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제 막막한 거죠. 첫 번째 출장을 갔는데 이제 망친 것 같고 또 혼나기도 했고 내가 과연 앞으로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동계올림픽이 개최지가 발표될 때까지 한 8개월, 9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잘할 수 있을 건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에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외국에 출장을 나갔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아무튼 한국에 들어 있는 동안에는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뭐 계속 그거를 병행을 몇 달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후에 런던에서 이제 또 아주 큰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가 열렸어요. 거기서 제가 가서 하루에 거의 한 8시간 연속으로 계속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끝나고 나면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끝나고 이걸 장장 한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거의 한 8시간을 통역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머릿속이 빙빙 돌면서 쓰러질 것 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딱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특임대사셨고 지금은 주직위원장이신 이제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오늘 통역 아주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칭찬 잘 안 하시는 분이고 보통 잘했으면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정말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거가 싹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일단은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요. 뭐 길은 많죠. 통번역사를 일단은 뽑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셔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또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조직 이런 뭐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들 네 그런 곳에서도 통번역사를 채용을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셔도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저같이 또 약간 방향을 트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EBS에서도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EBS 내에서도 통번역 대학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육 쪽으로 돌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면은 금융 쪽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사 이런 쪽에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금융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통번역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좀 인더스트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준비하셔서 MBA를 가시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뭐 로스쿨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뭐 로펌 같은 경우에도 또 변호사 그 통번역사를 뽑기 때문에 또 그렇게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인더스트리별, 그러니까 각 업계마다 통번역사를 다 필요로 하고 네, 거기에서 본인이 역량에 따라, 본인의 역량에 따라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또 한 곳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거를 거의 자기 전공화 시켜서 거기서 또 뻗어나가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한다는 거는 또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새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레벨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번역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능력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신이나 출산이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경력이 단절되게 되죠. 근데 통번역사들의 경우는 좋은 것들이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냥 프리랜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동기나 후배들 중에서도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오히려 막 그 프리랜서로 활동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남편이 직장이나 혹은 뭐 이제 공부하러 미국을 갔다 오고 외국을 가서 생활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별 무리 없이 따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정확히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공이시고 통역사가 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통역사라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이제 저한테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바람직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통역사는 양쪽을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앞서서 뭐 자기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기본 자세는 통역사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존재, 저는 그냥 다리라고 생각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양쪽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그리고 외로운 직업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은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통역사나 이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든 부분은 잘해야 본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그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논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이라는 게 사실 100% 똑같이 옮긴다는 게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이 또 언어랑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것들도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상황적인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직업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련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직업인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통역사 되는 데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외국어 능력이겠죠. 본인이 통역하고자 하는 그 외국어 능력이고요. 또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치 능력, 자료를 미리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통역이라든가 특히 뭐 이런 것들은 하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 뭐 논문 쓰듯이 자료를 막 이렇게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빨리빨리 정말 핵심적인 그 자료, 뭐가 중요하고 뭐는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는 좀 담대한 거, 좀 강심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시통역 같은 경우는 사실 부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나만 들어가서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부담은 없지만 순차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사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떨려요. 특히 앞이나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뭐 통역을 해야 된다든가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혹은 나만 찍고 있는데 그럴 때 내 말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떡하지? 여기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담대한 마음, 그다음에 순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또 이제 지적인 탐구력, 탐구심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인사통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역을 해주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위스퍼링이라고 그것도 이제 동시통역의 일종인데요. 그 옆에서 이렇게 동시에 바로 얘기해주는 거, 그게 동시통역 중의 일부죠. 그러니까 부스에 안 들어가더라도 슈퍼스타 K에서 그 크리스한테 해줬던 것도 일종의 동시통역이거든요. 어떤 유명 인사라든가, 그러니까 인사통역, 사람을 통역하는 경우에는 좀 배려심?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 통역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그 방송 통역이라는 분야가 분명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는 미란다 커가 내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미란다 커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셸 시위라고 또 디자이너가 그 통역 내한을 해서 통역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알아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미셸 스위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을 물어서 이거는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것들을 사실 통역사의 정확한 역할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은 통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건 내 역할이 아닌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일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이 사람이라면은 지금 현재 내가 이 사람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거를 고민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근데 대학교에 막상 오니까 내가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교 학과를 선택을 해서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쪽 가게 된 거였지만 그걸 조금만 더 일찍 고민을 했더라면 그 대학교 와서 허송세월 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줄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데 활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대학교 빨리 좋은 데 가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현재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절대 살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혹은 뭐 막연하게나마라도 꿈꾸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남들이 나한테 준 그런 꿈이 아니고요.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솔직하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단지 몇 년 전에는 굉장히 각광받던 직업이었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그 어떤 트렌드가 전혀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재미있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 일에 미치고 정말 거기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면 경쟁력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 있고 소신 있게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새 보면은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앞으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번역기가 나오는데 통역사나 번역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일단 번역기 돌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직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번역기가 효과가 있는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분야, 전문 용어만 나와서 그거를 딱 어떤 수치화 해가지고 딱 이 말이 나오면 이 말로 번역해라.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의 창의적인 정신력이 들어가는 문학작품이라든가 뭐 아주 비유적인 표현들이 활용이 된 경우에는 그게 기계가 대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통역이나 번역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학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 분야가 예를 들면 뭐 의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성형외과 의라면 그냥 다 성형외과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쌍꺼풀을 잘하는 전문 병원, 코 수술을 잘하는 전문 병원 이런 게 다 따로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IT 쪽에 있던 통역사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금융으로 가서 시험 봐서 되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전문 분야가 조금 더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IT 전문 통역사면 그쪽.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뭐 대학교 때 학과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역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 분야를 가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저는 영어 영문학과나 이런 곳을 나오지 않았는데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번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꿈을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좌우명을 같이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늘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갑 속에 같이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좌우명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 years from now, you'll be more disappointed by the things that you didn't do than by the ones you did do. So, throw off the ball lines, sail away from the safe harbor. Catch the trade winds in your sails. Explore, dream, discover. 라는 그 말인데요. 조금 요약해드리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했던 일보다도 안 했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탐험을 떠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꿈꾸고 탐험하고 거기서 발견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껏 꿈꾸시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또 많은 걸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Yeah, this is the 40 and first song. ADM, make your room, never got to be bored. Now listen, and if you like it, give me your love.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거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런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맘 중요한 건 맘 개콘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날 미워하는 너의 날이 손발끝까지도 사랑하게 된 건 이게 내 맘이야 너에 대한 거 사준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비굴해도 내게 이 순간 다 만화야 순정 만화야 주인공은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